마지막 노트입니다. 15번째 노트. 김상진입니다. 마지막 노트. 이번 노트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은 각종 응용들에서의 보안 이슈, 관련 암호 기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략 애드워크 네트워크에서의 필요한 보안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드워크 네트워크 중에서도 센서 네트워크와 차량 애드워크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RFID, NFC와 관련된 보안 이슈들도 살펴보고요. 미래 방송에 대한 보안 이슈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사물 인터넷에 대한 보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드워크 네트워크입니다. 애드워크 네트워크는 통신 기반 구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무선을 통해 통신할 수 있는 이동 노드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를 애드워크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우리는 망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도 그렇고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이 구축되어 있고 그 망에 있는 요소들과 우리가 통신을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또 다른 서버하고 통신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애드워크 네트워크는 이런 통신 미리 설치되어 있는 어떤 기반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네트워크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노드들은 기존 통신 기반 구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선으로 통신할 수밖에 없고, 무선으로 통신할 경우에는 통신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적입니다. 통신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중호흡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쏜 메시지를 여기는 못 받아요. 그러면 이 중간에 어떤 노드들이 받아서 중계해줘야지만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애드워크 네트워크를 다른 말로 무선 애드워크 네트워크 또는 이동 애드워크 네트워크, 마넷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등장된 배경은 무선 통신 기술이 발달했고요. 컴퓨터 장치가 소형화됐고 단말 제작 비용도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애드워크 네트워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죠. 다중호흡 통신. 그래서 이런 애드워크 네트워크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핸드폰이나 노트북, 이런 커피숍 가서 사용할 때 와이파이 써서 노트북 갖고 와서 와이파이 쓴다든지 이런 건 다 모두 기반 구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선 통신의 특성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애드워크 네트워크는 무선 통신을 사용하는데 노드가 전송한 신호는 거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송 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드가 여기서 쏘면 이렇게 이 반경 내에 있는 노드들에게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송 반경은 신호 전송에 사용되는 전력과 지형, 장애물과 같은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을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멀리까지 더 센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정해진 전력을 가지고 신호를 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노드들의 파워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무선 장치는 고정 전원을 안 쓸 거예요.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노드가 오랫동안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면 배터리가 소모될 거고, 배터리가 이제 조금밖에 안 남을 경우에도 똑같은 세기로 신호를 보내게 되면 금방 무선 장치가 동작을 못하게 됩니다. 또한 무선 통신은 보통 방향이 없이 방송이 됩니다.
방향이 없이 방송이 돼서 여기서 쏘면 이게 360도 이 원 안에 있는 모든 노드들은 수신을 하게 됩니다. 먼 걸 통신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전송 반경이 있기 때문에 다른 노드의 중계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우리가 애독에서는 다중호흡 통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선 통신은 보통 빛의 속도로 전달되며 따라서 여러 수신자들이 거의 동시에 데이터를 수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노드들이라고 해서 이 노드와 이 노드가 수신하는 어떤 시간차가 느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빛의 속도로 전달되기 때문에 똑같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수신자들은 모두 같은 시간에 도시 중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 있는 또 다른 노드가 비슷한 시기에 전파를 쏘게 되면 두 노드가 쏜 신호들이 서로 충돌이 돼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온전하게 다른 노드들한테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노드가 동시에 전송하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선 매체에 대한 접근 제어가 필요합니다. 그게 TDMA, FDMA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달리한다든가 아니면 타임 슬롯을 달리한다든가 노드들 간에 충돌이 그냥 나게 해놓고 충돌이 났을 때 다시 시도하는 때 랜덤으로 기다렸다가 보내게 해서 충돌을 억제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모든 무선 통신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방향이 없이 방송이 되는데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특정 방향으로만 메시지를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테나가 좀 더 특수한 안테나를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애독 네트워크의 응용 분야는 우리가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에서는 굳이 애독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통신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프라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빠르게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될 때 애독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용 분야로는 군사 분야,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군사작전을 수행할 때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인들 간에 또는 군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어떤 장비들 간에 통신을 통해서 애독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통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긴급상황 대처, 쓰나미가 일어났다든지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재앙이 발생해서 통신 기반 구조가 망가졌어요. 통신 기반 구조를 원래 있었는데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럴 때 기반 구조를 다시 구축해가지고 어떤 통신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그 시간이 아깝죠. 그래서 긴급상 이럴 때 어떤 구호 활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애독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 정보 수집, 우리가 밀림이나 산 같은데 굳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산이나 이런 밀림, 이런 오지 같은 데다가 어떤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자동적으로 이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은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간편하게 인프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애독 네트워크로 인프라를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적군 감시나 산불 감시, 야생동물 관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애독 네트워크, 차량들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 차량 간에 통신할 때도 우리가 기반구조, 도로에 있는 기반구조를 이용하기보다는 차량과 차량이 직접 통신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네트워크는 애독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어떤 노드들이 어떤 순간에 어떤 도로에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에더 네트워크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노드의 특성. 노드들은 자신의 무선 통신 거리의 제한을 다중업 라우팅을 통해서 극복합니다. 그러니까 중계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노드들은 일반 노드 역할뿐만 아니라 라우터 역할까지, 즉 중계해주는 역할까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와이파이나 우리 PC들은 그냥 내가 놓여진 그 장소에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기만 하면 되는데, 내 데이터를 보내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애동 네트워크에서는 내 데이터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노드들의 데이터도 중계를 해줘야 됩니다. 노드들의 이동성과 무선 링크의 특성 때문에 네트워크가 단절될 수도 있고 분리 결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드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 노드가 일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이 노드는 직접적으로 나머지 있는 노드들하고 통신할 수 없는 거리가 되면은 얘는 네트워크부터 단절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노드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 네트워크가 죽어버리면 이 네트워크와 이 네트워크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또 노드 하나가 일로 이동해 놓으면 전체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형태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드는 특정 역할을 하도록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이 노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노드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이동을 해서 이 노드를 찾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대칭 구조를 사용합니다. 대칭 구조라는 건 참여 노드들이 모두 같은 책임을 공유하는 거예요. 모두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된다. 얼마나 공평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안적인 이슈로는 이기적인 노드들 이 생길 수 있어요. 자기는 참여만 하고 중계는 안 하려는 그런 노드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노드들도 이 네트워크의 수명과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칭 구조와 링크의 대칭성하고는 좀 구분해야 되는데 링크의 대칭성이라는 건 이렇게 두 노드가 있으면 여기서 이 노드까지 통신할 수 있으면 링크가 대칭성이라는 것은 이 노드도 이 노드로 통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링크는 대칭성이지 않습니다. 이 노드는 이 노드까지 통신할 수 있어도 반대 노드는 또 통신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장애물 형태도 좀 다를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각 노드가 전송할 때 사용하는 그 전송 세기 노드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는 좀 더 멀리 보낼 수 있고 이 노드는 조그만 근거리만 통신할 수도 있습니다. 노드들의 컴퓨팅 자원은 보통 제한적이고 무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그래서 보통 이런 애동 네트워크에서는 에너지 어웨어라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프로토콜이나 알고리즘들이 에너지 어웨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오랫동안 노드들이 동작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이나 알고리즘들을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무선 링크의 대역폭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는 지금은 뭐 이 얘기가 오히려 LTE가 그냥 와이어레스가 아니라 와이어드 유선 통신보다 LTE나 5G가 더 빠르게 느낄 수도 있어요. 원래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역폭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훨씬 유선이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면은 랜 케이블 좀 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굳이 랜 케이블 없이 무선을 쓰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노드들의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응용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프라이버시 측면은. 그럼 애더 네트워크의 분류.
다양한 종류의 애도 네트워크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애도 네트워크를 분류할 때 참여하는 노드가 어떤 형태이냐. 그래서 소형 단말, 센서가 있는 소형 단말들이 참여하는 센서 네트워크라는 게 있고, 움직이는 차가 노드가 되는 바넷, 차량 애도 네트워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로봇 네트워크, 그러니까 여기 로보틱스 네트워크 같은 게 있고, 로봇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로봇들이 움직이는 거고, 또 일반 군인들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애도 네트워크도 우리가 이제 일반 육군 어떤 그룹에 있는 육군 10명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 사용자들이 애도 네트워크로 서로 통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동 속도를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네트워크 분류했을 때 노드의 이동성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센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노드가 배치된 이후 움직임이 없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산에 밀림에 노드들을 뿌려놓고 그렇게 되면 이 노드들은 그 뿌려진 위치에 고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뿌려졌는데 동물이나 사람이 가다가 발로 차면 또 움직일 수 있고, 바람이 워낙 많이 불면 또 날아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율적으로 이 노드들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로보틱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이라는 것이 있고, 보통 이 로봇은 어떤 형태로든지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움직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네트워크일 수 있습니다. 그럼 육군 또는 우리가 어떤 행사장에서, 야외 행사장에서 애동 네트워크를 꾸며서 쓰겠다, 이런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 가지고 애동 네트워크로 통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사람이 이동하는 속도가 되겠고, 바넷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100km 이상의 속도로 노드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외부망과의 연결 여부를 가지고도 노드를, 그 네트워크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와이어리스 센서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베이스 스테이션 싱크라고 해서 특수 노드들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산에다 그 노드들을 뿌리면은 여기에 산 외곽에 또는 산에 좀 더 파워풀한 애를 둬서 모든 데이터들이 요 싱크에 오고, 이 싱크는 이 노드들하고는 또 다르게 어떤 망을 이용해서, 실제 인프라를 이용해서 다른 요소들과 통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드들을 싱크 또는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바넷 같은 경우에, 차량 애도 네트워크 경우에는 RSU라는 노드들을 보통 가정합니다. RSU는 도로 주변에 인프라와 연결되어 있는 단말들입니다. 그럼 차량 애동 네트워크에서는 차량과 차량 간에 통신할 수 있고, 차량과 인프라 간에 이 RSU를 통해서 통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네트워크에서는 외부망과 연결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에서 군사작전을 하면은 육군 그 군사작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통신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하고 또 그 본부와 뭔가 연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애도 네트워크에서의 통신 모델입니다. 아까도 그 전송 반경을 설명드리면서 많이 다뤘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죠. 노드의 이동성 때문에 토폴로지가 동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뭐 차량 애동 네트워크도 당연한 것이고, 뭐 군사작전 하면은 각 사람들이 그 병사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그 네트워크의 모습이, 그 그래프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선 매체이므로 무선 통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메시지는 방송이 된다. 그래서 그 노드가 쏜 메시지는 그 전송 반경 내에 들어오는, 통신 반경에 들어오는 원내에 있는 모든 노드는 수신이 가능하며,
이와 같이 수신 가능한 노드들을 이웃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애도 네트워크에서는 계속 그 자기 주변 이웃이 누구인지를 탐색하게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항상 이웃이 누구냐를 것을 서로 알리고 찾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겠습니다. 무선 매체는 공유 매체이므로 같은 반경인 노드가 동시에 전송하면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FDMA 뭐 아까 설명됐었죠. 여기 있었죠. 요거 어디였어? 예. TDMA, FDMA, CSMA, CDMA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중업 통신을 하게 되고요. 통신의 종류에는 크게 플러딩 통신과 유니캐스트 통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딩 통신은 모든 이웃 노드가 다시 방송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노드가 보낸 메시지를 전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수신하게 만드는 것이 플러딩 통신입니다. 그 다음에 유니캐스트 통신은 정해진 중계 노드만 다시 방송합니다. 근데 애동 네트워크에서 유니캐스트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로 정보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 정보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한번 경로를 찾고 그 다음에 그 경로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실제 그 경로가 계속 유지될지는 알 수가 없을 수 있어요. 노드의 이동성 때문에 이동이 다양한 그런 그 차량 애동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이런 경로를 찾아서 통신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동 네트워크 통신 모델에서 가장 짧은 경로는 보통 홉수를 이용해서 측정하는데 우리가 실제 그 내비게이션 그 차량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의 경우도 가장 그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보다도 각각의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이 도로가 지금 혼잡하면 우회해서 가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동 네트워크에서도 특정 노드 사이의 통신이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것보단 이렇게 우회해서 전달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애동 네트워크에서는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신경 써서 라우팅도 해야 되고 메시지도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링크의 대칭성 아까 얘기했듯이 A에서 B로 통신할 수 있다고 해서 거꾸로 통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연구할 때는 이렇게 연구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링크의 대칭성을 가정하고 연구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네트워크에서는 메시지를 받았다 못 받았다라는 걸 위해서 액 메시지를 그 수신자가 전송자한테 보낼 수 있는데 이 애동 네트워크에서는 채널 경쟁 문제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내고 그냥 있는 거예요. 도달했겠지. 안 도달했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액 메시지를 안 합니다. 물론 홉바홉 액은 할 수 있어도 절대 단대단 액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가 목적지예요. 그러면 몇 주 와서 나 받았어 라고 메시지를 다시 백으로 보내는 경우는 이제 애동 네트워크에서는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이런 애동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방송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노드가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주변에 있는 노드들이 다 수신하게 되겠죠. 그럼 이 주변에 있는 노드들이 이 메시지가 유효한 메시지인지 알아야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안 요소를 넣기 위해서 이 메시지가 적법한 노드에 포함된 적법한 노드가 보낸 메시지인지, 예를 들면 군사작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동료 병사가 보낸 메시지인지 적군이 보낸 메시지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노드가 보낸 메시지는 한 사람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수신한 모든 노드들은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방송 인증입니다. 방송 인증. 그래서 방송 인증하기 위한 가장 심플한 방법은 공개키를 사용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메시지 보낼 때 전자 서명해서 보내면 이 노드들이 모두 동일한 확인키를 갖고 있으면 요 한 메시지를 가지고 얘도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키의 사용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기반 구조가 필요할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애동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CA라든지 인증서 철회라든지 여러 가지 공개키 사용에 따른 그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런 인프라를 적절하게 이 애동 네트워크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노드들이 되게 취약한 노드 있어요. 센서 네트워크처럼. 그럴 때는 계산적으로 공개키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칭키 사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칭키 경우에는 특정 노드가 보냈다는 것에 부인 방지 측면에서는 약해요. 그러니까 노드 쌍키를 사용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개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고 하나의 메시지를 갖고 방송 인증하려면 모두 동일한 K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제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인 방지에 약하다. 이렇게 되면 이게 A라는 노드가 한 건지 B라는 노드가 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칭키를 쓰게 되면 노드들을 구분 못해요. 노드들을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테슬라라고 공개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테슬라라는 기법이 도입이 됐는데 이 테슬라는 이런 방송 인증을 애동 네트워크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고안이 된 기법입니다. 그래서 와이어리스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마이크로 테슬라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방송 인증하기 위한 건데 주 핵심 내용은 시간차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차. 대칭키를 이용한 시간차로 반송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노드가 다 다른 키를 쓰는 방식입니다. 다른 키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 전체 시간을 특정한 간격으로 쪼개요. 그래서 우리가 통신이 필요할 때마다 통신을 보내긴 하지만 그 메시지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 간격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면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랜덤한 대칭키를 선택을 하고요. 그 대칭키의 해시 값을 보내요. 그러면 전체 네트워크에 이 해시 값이 퍼지고 있겠죠. 누군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메시지와 맥 값을 보냅니다. 그 K로. 그러면은 요 기관에서 이제 메시지들을 수신하겠죠. 요 메시지를 수신해요. 그러면 이미 해시 값은 갖고 있지만 K는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유효한 메시지인지는 맥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K를 이제 발송을 해요. K를 발송을 하면 이제 노드들은 K도 있고 예전에 보냈던 해시 값도 있고 메시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키의 해시값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해시값이 일치되면 그 다음에 맥값이 일치되는지를 봐요. 그래서 맥값이 일치되면은 이 m이 적법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냐라고 보시면 이런 방식을 쓰지 않고 내가 m을 보낸다. 그러면 수신하는 사람이 K가 없으면은 이 메시지를 인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K를 같이 보내면 어떻게 돼요? 같이 보내면 이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메시지는 이게 아니라 M, 맥, K 프라임, M 프라임이다. 아니면 K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메시지만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중계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보냈던 사람은 A는 M을 보냈는데 이 B에 의해서 이 다른 애들은 M 프라임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 방식을 쓰면 B는 아직 K가 없기 때문에 메시지를 수정해서 보낼 수 없어요. 그리고 얘가 수정할 수 있는 순간이 되면 다른 노드들도 뭘 갖고 있냐면 이미 메시지를 받고 있고 K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바꿔봤자 그 바꿔진 메시지는 이미 일정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적법한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고 지나서 일정 시간 간격이 지나서 키를 보내게 되겠고 그러면 그 사용자들은 이제 그 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확인해 가지고 메시지가 문제가 없다고 인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노드들은 중간에서 메시지들을 위변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애초에 이게 A가 보낸 건지 C가 보낸 건지 알 수가 있냐?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걸 위해서 여기에 뭘 하나 더 넣냐 하면은 해시 값을 전자 서명하는 거예요. 전자 서명해서 주면 나중에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 얘는 키를 바꿀 수가 없죠. 이거를 못 바꾸죠. K가 없으니까. K를 주면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쵸? 할 수 있는 일이. 자, 여기에 만료 시간이 있고, 만료 시간 이후에는 키를 공개를 한다. 라고 하면, 그 전에는, 그 후에 이제 K를 가지고 얘를 메시지를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바꾸게 되면, 다른 노드들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거부하게 되는 것이 이 테슬라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를 나중에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 공개된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조작해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키를 받고 난 후에 추가적으로 온 메시지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는 키를 받기 전에 먼저 와야 돼요. 그리고 키가 없는 상태에서 온 메시지들만 나중에 키를 받아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명해서 보내게 되면 차라리 메시지를 서명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해시체인을 이용합니다. 해시체인을 이용하게 되면 서명을 한 번만 하고 해시체인의 길이가 20이다. 그럼 20번 동안은 전자 서명 없이 해싱하고 맥만 이용해서 메시지를 인증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좀 어렵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시간차를 이용하고 있다. 메시지를 공개하는 시점, 키를 공개하는 시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메시지 공개하는 시점과 키를. 그리고 전체 타임을 시간 슬롯을 나눠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만 그러니까 메시지는 키를 받기 전에만 도달한 애들만 그 메시지를 나중에 온 키를 가지고 인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와이어리스 센서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센서 네트워크는 조그만 소형 센서들에 의해서 구성된 네트워크이고요. 보통 베이스 스테이션, 싱크가 존재하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가정하냐면은 센서들을 우리가 곳곳에 설치하는 것보단 하늘에서 뿌리는 형태를 많이 가정해요. 예를 들면 전쟁터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적군이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제 헬리콥터가 날아가서 센서들을 뿌립니다. 그러면 이 센서들에 의해서 센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싱크가 하나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군이 나타나게 되면 가장 가까우게 있는 센서가 감지를 해서 콧바이업 통신으로 싱크에 알리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와이어리스 센서 네트워크입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서 네트워크의 제약사항이라는 것은 노드들이 임의로 배치될 경우 노드의 사후 배치에 대한 사전 정보가 미흡하다. 하늘에서 뿌렸기 때문에 이 노드의 이웃 노드들이 누가 될지 미리 알기 어렵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노드의 능력이 제한됩니다. 제한된 계산 능력을 갖고 계산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메모리도 얼마 안 되고 전력도 배터리도 되게 소형일 것입니다. 무선 통신의 범위도 짧습니다. 전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 노드에 대한 부하가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싱크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이쪽 노드들은 죽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노드들이 다 싱크로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이쪽 노드들이 이제 많은 배터리를 소모하게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싱크들이 움직이는, 이동하는 그런 와이어리스 센서 네트워크 모델도 많이 있습니다. 이웃 노드들이 수신한 정보의 중복성이 있습니다. 자, 요 노드, 여기 또 노드가 하나 더 있다고 치면 요 세 개의 노드는 동시에 이 적군의 등장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종류의 메시지들이 중복해서 싱크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는 과정에서 이 중간 노드들은 데이터를 통합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데이터 아그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노드들의 추가와 삭제 가능성. 이 노드들이 이제 오래 있다 보면 이 이제 노드들이 죽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뿌리게 되면 새로운 노드들이 들어가겠고, 이 노드들은 기존에 있는 노드들과 또 통신을 해서 애드옥 네트워크를, 센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됩니다. 노드의 이제 보안적인 의미에서 물리적 포획 가능성도 있다. 공개적인 장소나 적대적인 장소에 설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격자들이 그 노드를 포획해가지고 자기가 원하게끔 수정을 한다든지 칩을 바꾼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공격들이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거기에 어떤 키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 키들을 공격자들이 이제 알게 될 수도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일 쉬운 공격은 이 네트워크 필드 전체를 못 쓰게 전자파를 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상과학 영화나
아니면 게임할 때 보면 그런 이거 뭐라고 하지? EMP 공격이라고 하나? 어쨌든 그 무슨 해가지고 전자기기들을 다 마비시키는 거죠. 그런 공격이 훨씬 더 효과적인 공격이 될 수 있고요. 또 얘네들과 비슷한 신호로 메시지를 보내는 노드들을 떨어뜨려도 돼요. 그러면 계속 노드들이 송신할 때 그 신호가 충돌을 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형태의 공격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와이어리스 센서 네트워크 설계 목표는 가용성, 고정전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네트워크 수명이 중요 고려사항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대단히 중요한 게 에너지 어웨어 해야 된다. 그리고 일부 교체보다는 전체적인 교체가 바람직하다. 어떤 애가 죽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시 뿌리는 것이 저렴하다. 왜냐하면 이 센서 네트워크는 이 센서들은 고가 장비가 아닙니다. 뿌리고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요. 확장성, 노드들이 상당히 많이 뿌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을 가져야 되겠고 각 응용에 또 마다 요구사항, 뭐 산불을 감시한다든지 적을 감시하는 거라든지 또 야생동물을 감시한다든지에 따라서 요구사항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산불을 감시하려 그러면은 이제 온도를 센싱해야 되겠고 뭐 가스를 센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서 네트워크의 보안 요구사항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증입니다. 합법적인 노드는 통신하고 있는 다른 노드가 합법 노드인지 불법 노드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노드들을 이렇게 뿌렸어요. 그러면 이 뿌려진 노드들하고 다른 엉뚱한 공격 적군이 뿌려놓은 노드하고 서로 구분해서 통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인증이 필요하고요. 선택적으로 비밀성, 노드가 수시한 정보를 외부로부터 암호해서 싱크까지 전달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여전히 공개키가 되겠죠. 그래서 각 노드의 공개키 쌍을 씹어놓고 각 노드들은 다른 모든 노드의 공개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현실성이 없죠. 그렇죠? 어떤 노드가 이웃 노드가 될지 모르니까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노드들이 똑같은 공개키와 개인키 쌍을 가지고 있으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한 노드가 포획될 수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물리적인 포획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포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법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칭키 기반 기술을 많이 쓰는데요. 이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대칭키 기반 기술 하니까 TTP 써서 뭐 키 확립해가지고 할 수도 없고 모든 노드가 같은 키를 가지도록 시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노드가 포획되면 그 키가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칭키 기반 기술을 써더라도 노드 포획에 대해서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보통 마스터키, 모든 노드의 싱크 간에 공통적으로 공유된 대칭키, 마스터키를 쓰게 되겠고 이 마스터키는 포획되면 노출되는 거예요. 개별키, 노드와 싱크 간에 공유된 대칭키. 이거는 포획돼도 다른 노드들의 개별키는 노출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노드 쌍키, 특정 두 노드 간에 공유된 대칭키예요. 그럼 이거를 미리 넣어놓을 수 있냐? 미리 넣어놓기가 매우 힘들겠죠. n-1개가 필요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1개를 넣지 않고 이제 노드 쌍키를 확립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드 쌍키를 확립하는 방법, 단일 마스터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스터키를 이용해 가지고 공유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뭐 문제점은 노드 포획에 대한 관건성이 전혀 없고요. 두 번째 방법, 각 노드의 개별 키. 예. 이거는 그 얘기가 노드상 키를 확립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싱크하고의 통신을 할 때 이제 어떤 이 세 가지 키가 있을 때 어떤 걸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단일 마스터 키를 쓸 수가 있는데 노드 포획에 대한 관건성이 없고요. 각 노드의 개별 키를 쓰게 되면 다른 노드들은 이 메시지를 복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통합이 가능하지 않고 다른 노드에게 인증을 제공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노드 쌍키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노드 쌍키는 문제점은 매번 요 다중 홉마다 메시지들을 복호했다 암호하고 복호했다 암호하고를 반복해야 되겠고 모든 노드들 간의 노드 쌍키를 확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데이터 통합이 가능한데 그럼 노드 쌍키를 어떻게 확립하냐? 이 확립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싱크하고 뭐 통신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 3장 같은 데서 살펴봤던 TTP, 앨리스, 밥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통신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좋은 방법이 이 센서 네트워크에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n-1개를 모든 노드에 미리 심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이제 확률적 기법입니다. 확률적 기법을 쓴다. 이 확률적 기법에는 키풀이 있고 키풀이 있어요. 서버가 키풀을 가지고 있고 이 키풀에서 각 노드에 몇 개의 키들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키링이 되는 거예요. 각 노드에. 그러면 이 노드들이 이웃이 되면 자기와 같은 키를 옆 노드가 가지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의 경우에는 1이 갖고 있고 얘와 얘는 4를 갖고 있고 얘와 얘는 공통된 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적 계산에 의해서 키풀의 크기와 키링의 크기를 적절히 조절하면 임의의 두 노드가 공통된 키를 가질 확률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풀의 크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 키링의 크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왜? 각 노드가 유지하는 메모리의 크기는 보통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메모리, 센서 네트워크, 센서 노드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최대 어떤 키의 개수를 결정하게 되겠고 그만큼 넣은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되게끔 이 키풀의 사이즈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써서 우리가 이제 대칭키를 확립해가지고 노드 쌍키를 확립해가지고 암복화를 반복해가지고 싱크한테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비밀성 있게 전달하는 방식을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이처럼 두 개를 확립이 안 되면 확립하기 위해서 이런 이웃을 이용해 가지고 키 확립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경로키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바넷. 바넷은 무선 통신을 지원하는 컴퓨팅 장치를 차량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에는 RSU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RSU고 이 각각의 노드에 OBU들이 탑재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팅 장치와 그 무선 장치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뭘 많이 가정하냐면 바넬에서는 우리가 지금도 안개가 많은 날 뭐 연쇄 추돌 같은 걸 많이 그 매체에서 접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나면 쭉 뒤로 알리게 되겠고, 알리면은 지금 이 1차선에는 사고가 나 있으니까 2차선으로 주행하라는 정보를 주게 되겠고, 그러면 속도도 줄일 것이고 이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메시지를 주면 이런 식으로 계속 뒤에 오는 노드들한테 전달해서 사고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넷입니다. 추돌이 나면 전파를 해서 이제 여기도 알리고 일반 네트워크 통해서도 이제 사고 사실을 알리고 뒤쫓아오는 차량들한테도 알려주게 됩니다. 바넷은 또 이제 자율주행이 보편화되면 안전 운행할 때 옆 차량들과 통신을 해서 현재 상황, 도로의 상황들을 좀 더 폭넓게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는 이런 오비유, 디스플레이, 포워드 레이더, 백 리어 레이더, 그리고 그 블랙박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레이더들은 뭐 우리가 주차할 때도 이렇게 센서로 앞거리, 뒷거리 다 알 수 있죠. 물론 이게 이제 그런 센서를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여기에 이제 비전 처리를 해가지고 뭐 차선 이탈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하는 장치, 컴퓨팅, 계산하는 장치,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넷에서는 DSRC라고 하는 통신 모델을 쓰게끔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역을 쓰고 있고 최대 1km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메시지 빵 쏘면 1km까지 간다. 그래서 DSRC는 4개 클래스로 구분되고 있고 3클래스의 반경이 400m, 4클래스가 1km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메시지들은 400m 거리로 보내게 되겠고, 아까 같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빠르게 사고 사실을 알려야 될 때는 이제 4클래스를 이용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넷에서는 안전 운전 응용에서 각 차량은 주기적으로 100에서 300ml 주기로 자신의 상태를 클래스 3을 이용해서 방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차량에서는 오는 데이터들, 내 앞에 있는 차량들, 내 뒤에 있는 차량들, 또 내 옆 차선에 있는 반대 방향에 있는 차량들의 상태들을 다 종합적으로 그 컴퓨터에서, 내 차의 컴퓨터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전송망보다 멀리 전송하기 위해서는 다중업 통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 거 정보를 받고 내 정보와 함께 같이 또 중계를 하게 되면은 아주 멀리 있어서도 저 멀리에 있는 교통 상황이나 차량의 흐름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신호를 알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운전자한테 줘서 좀 더 편안한 운전,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도로 교통상에 따라 네트워크가 단절될 수 있고, RSU에 설정돼서 RSU와 통신할 수도 있고 통신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같이 한가할 때는 내 차량 앞뒤로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내가 통신할 수 있는 거가 있고요. 또 이 DSRC 말고 4G나 DMB처럼 이제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또는 차량 운전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통신들을 같이 활용하자라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넷의 요구사항도 메시지 방송 인증,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런 데서
사고가 안 났는데 사고가 났다고 거짓 정보를 보낼 수가 있어요. 거짓 정보를 보내면은 다 우회한다고 그러면 룰라랄라 혼자 편안하게 도로를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정보를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정보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인증을 해서 불법적인 메시지들을 방송을 못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라이버시의 경우에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차량 프라이버시는 이 바넷이 없다고 해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시면 다양한 CCTV가 도로 곳곳에 이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교통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서 다양한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보안 이런 범죄들 때문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또 과속 카메라도 있고 또 고속도로 통행료를 계산하기 위한 것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에 대한 정보들은 바넷이 아니더라도 이 여러 정보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넷에서는 어떤 무조건적인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려는 게 아니라 이 바넷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좀 더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싶은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완전 없애는 게 아니라 바넷에 없앤다고 해서 차량의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의 유효성. 그래서 이거는 이제 되게 검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차량이 원래 보통은 나는 1차선에서 달리고 있고 내 차의 속도는 50km다. 뭐 이렇게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 정보를 거짓으로 나는 원래 1차선인데 3차선에 있다고 보낸다든지 50km 달리고 있는데 20km로 달리고 있다든지 이렇게 거짓 정보를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이제 암호 기술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 분석 메커니즘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넷에서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해서 PKI의 활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팅의 장치 능력을 고려했을 때 차량에는 원래 차들이 보통 고가인데요. 고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가의 컴퓨팅 장치가 들어가도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장치 때문에 차량 가격이 기존 가격에 비해서 너무 많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 별로 호응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센서 네트워크하고 달리 좀 더 파워풀한 컴퓨팅 장치들이 차량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저런 능력에 비해서도 우리가 계속 뭐 음악을 듣고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 이제 큰 문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터리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의 이런 장치의 고려가 좀 센서 네트워크하고는 다를 수 있다. 근데 나머지들은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